새벽 4시, 검은 포구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어시장만은 예외였다. 간밤에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을 실은 어선들이 하나둘씩 부두에 닿았고 경매사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중매인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어둠을 갈랐다. 강은서, 43세 해물탕집 검은 아지매, 식당 주인 역시 그들 중 하나였다. 그녀는 갓 잡은 해산물이 가득 담긴 나무 상자들 사이를 노련하게 헤집고 다니며 오늘 장사에 쓸 최고의 재료들을 골라냈다. 은서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다. 꿈틀거리는 낙지, 은빛 비늘을 반짝이는 갈치, 단단한 껍질 속이 꽉 찬 꽃게. 그녀의 매서운 눈썰미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어촌 안악이었지만 그녀가 재료를 다루는 솜씨나 주변을 살피는 예리한 눈빛은 때때로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다. 오른손 손목 안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흉터는 그녀가 평탄하지만은 아는 삶을 살아왔음을 짐작케 했다. 은서씨, 오늘 물 좋네. 해물탕에 딱이겠어. 멸치잡이배 선주인 박씨가 넉살 좋게 말을 걸어왔다. 은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선장님 덕분이죠. 오늘 저녁엔 우리 서연이 좋아하는 갈치조림이나 해줄까 싶어서요. 서연은 은서의 하나뿐인 딸이었다. 17, 한창 예민하고 꿈 많은 여고생.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우며 식당을 꾸려온 은서에게 서연은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다. 재료를 한가득 싣고 식당으로 돌아온 은서는 곧바로 장사 준비에 돌입했다. 식당은 어시장 한쪽 구석 허름하지만 정갈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검은 아지매라는 투박한 간판 아래 아침 일찍부터 해장 겸 식사를 하러 오는 어시장 사람들과 인근 주민들로 늘 북적였다. 은서가 끓여내는 해물탕은 얼큰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이어서 한번 맛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찾게 만드는 마력이 있었다. 육수를 끓이고 해산물을 손질하고 밑반찬을 준비하는 은서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치 잘 짜인 군무처럼 모든 동작이 효율적이고 절도 있었다. 딸 서연이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식당으로 내려왔다. 엄마,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친구들이랑 스터디 그룹 있거든. 알았다. 밥은 꼭 챙겨 먹고 용돈 부족하면 말하고. 은서는 늘 그렇듯 무심한 듯 하면서도 따뜻한 눈길로 딸을 배웅했다. 서연이 떠나고 식당 문을 열자 기다렸다는 듯이 손님들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왁자지껄한 시장의 소음과 구수한 해물탕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다. 은서는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르고 계산을 하면서도 가게 안팎의 상황을 끊임없이 살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과도 같았다. 오전 장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시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은서는 창문 너머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시장 안쪽 좁은 길까지 거칠게 들어왔고 차에서 내린 사내 서너 명이 과일, 좌판을 버려놓은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며 윽박지르고 있었다. 건장한 체격에 짧은 머리, 온몸에 문신을 한 그들은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할멈, 우리가 좋게 말할 때 내놔. 여기서 장사하려면 다달이 이 정도는 성의를 보여야 하는 거 몰라. 가죽 점퍼를 입은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그의 이름은 황대식이었다. 최근 이 일대에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신흥폭력 조직의 중간 보스였다. 할머니는 겁에 질려 벌벌 떨며 사정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없긴 왜 없어. 오늘 판 거 다 내놔봐. 다른 한 명이 할머니의 돈주머니를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과일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졌다. 주변 상인들은 겁에 질려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들의 오만하고 폭력적인 행동은 조용했던 어시장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들이우기 시작했다. 은서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이었다. 하지만 계산대 아래로 내려간 그녀의 왼손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희미한 잔상처럼 스쳐 지나갔다. 피와 화약 냄새,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생사를 넘나들던 순간들. 그녀가 특수부대 흑표범의 그림자로 불리던 시절의 기억이었다. 군을 떠나 이 작은 어촌 마을에 정착한 지 벌써 15년. 그녀는 평범한 삶, 딸 서연이와 함께하는 조용한 일상을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과거를 철저히 숨긴 채 살아왔다. 엮이지 말자. 저런 부류와 엮여서 좋을 것 하나 없다. 은서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되뇌었다. 하지만 쏟아진 과일을 보며 망연자실해 사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그런 할머니를 비웃으며 돈을 갈취하는 황대식 일당의 모습은 그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건네던 은서의 손놀림이 순간적으로 너무 빨라. 손님이 동전을 미처 받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손님은 멋쩍게 웃으며 동전을 주었지만 은서의 그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지는 못했다. 황대식 일당은 할머니에게서 얼마간의 돈을 빼앗고는 의기양양하게 다른 가게로 향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상인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자리를 피했다. 마치 사자무리가 지나가는 초원의 작은 동물들처럼 그들은 몇몇 가게를 더 돌며 비슷한 방식으로 행패를 부렸고 시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젊은 순경 박태우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어딘가 어설픈 그의 모습은 오히려 건달들의 비웃음만 살 뿐이었다. 아이고, 우리 순경 나으리 행차하셨네. 근데 어쩌나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어야지. 그냥 어르신들이랑 정겹게 인사 나눈 것뿐인데. 황대식이 너스레를 떨자 그의 부하들이 희죽거리며 웃었다. 박태우 순경은 얼굴이 벌개졌지만 뚜렷한 증거도 없고 상대의 위세에 눌려 강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는 몇 마디 형식적인 경고를 한 후 무력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은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공권력의 무기력함과 폭력 앞에 세우러지는 평범한 사람들의 공포. 그것은 그녀가 과거에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돌려 자신의 가게 일에만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날카롭게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황대식 일당의 얼굴과 행동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어 시장이 한산해질 무렵 황대식 일당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은서의 식당 근처 생선가게 아주머니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로 생선 상자를 엎어버리고 돈을 요구했다. 은서는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식칼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풀었다. 그리고 천천히 가게 문을 열고 나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릿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 검은 아지매가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단순한 해물탕집 아줌마로만 알았던 그녀에게서 평소와는 다른 차갑고도 강인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검은 폭우에 조용히 드리워졌던 압류가 이제 거친 파도를 일으키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강은서가 가게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소란을 피우던 황대식 일당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고작 해물탕 가게 아줌마 하나가 뭘 어쩌겠냐는 듯한 비웃음이었다. 생성하게 주인 아주머니는 은서의 등장에 잠시 희망을 품는 듯 했으나 이내 더 큰 봉변을 당할까봐 겁에 질린 표정으로 변했다. 웬 아줌마야? 당신 가게도 상납금 내기 싫어서 나왔나? 황대식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은서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했다. 여기서 이러지들 마시고 좋게 말로 합시다. 시장 사람들 겁주지 말고요. 은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쉽게 꺾이지 않을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황대식은 어이가 없다는 듯 껄껄 웃었다. 아줌마, 지금 우리한테 설교하는 거야. 여기가 당신 안방인 줄 아나 보네. 우리가 여기서 뭘 하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정보기 싫으면 당신 가게 문이나 꼭꼭 닫고 있으시지. 그의 부하 중 하나가 은서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 했다. 그러나 은서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가볍게 몸을 틀어 피했고 동시에 남자의 손목을 슬쩍 잡아 비틀었다. 남자는 악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손목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섰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빠른 움직임이라. 황대식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어쭈 이 아줌마가 보기보다 손이 좀 매운데. 황대식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은서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여전히 평범한 시장 아줌마의 모습이었지만 방금 전에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이 그의 뇌리에 남았다.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로 했다. 우연이거나 아니면 약간의 호신술이라도 배운 아줌마의 발악 정도로 생각했다. 좋다. 아줌마. 오늘 첫날이니까 특별히 아줌마 가게는 봐주지. 하지만 다음번에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리고 괜히 우리 일에 끼어들 생각 말고 얌전히 해물탕이나 팔라고. 그게 아줌마가 할 일이니까. 황대식은 마지막으로 경고하듯 말하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자리를 떴다. 그들이 사라지자 주변 상인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은서에게 다가왔다. 은서 씨, 괜찮아요. 저놈들이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게 말이야. 저것들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던데. 상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은서를 바라보았다. 은서는 희미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황대식의 눈빛, 그 안에 담긴 오만함과 잔인함은 그녀가 과거에 수없이 마주했던 종류의 것이었다. 저런 자들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황대식 일당의 행패는 더욱 노골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거의 매일같이 시장에 나타나 상인들을 괴롭혔고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갈취하는 금액도 점점 커졌다. 반항하는 상인에게는 가차없이 폭력을 행사했고 좌판을 뒤엎는 일도 예사였다. 시장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고 매출은 급감했다. 박태우 순경이 몇 번이고 출동했지만 번번이 그들의 교묘한 법망 빠져나가기와 협박에 속수무책으로 물러나야 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다. 은서와 각별한 사이였던 김할머니. 평생을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자식들을 키워낸 그 노인이 황대식 일당에게 변을 당한 것이다.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아 장사를 일찍 접으려던 김할머니에게 황대식 일당이 평소보다 많은 돈을 요구했고 할머니가 사정하자 그들은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렀다. 은서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김할머니는 온몸에 멍이 들고
팔이 부러진 채 병상에 누워 있었다. 평생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착한 노인이었다. 그런 할머니의 처참한 모습을 본 순간 은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몸열감이었다. 은서야, 나 괜찮다. 저놈들 너무 무서운 놈들이야. 너라도 조심해야 한다. 김 할머니는 힘겹게 말하며 오히려 은서를 걱정했다. 은서는 차마 할머니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아들일 뿐이었다. 병실을 나오는 은서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어떤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 저녁 학교에서 돌아온 딸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연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은서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무서워. 은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딸을 다독이며 자초지종을 물었다. 서연은 울먹이며 오늘 학교 앞에서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하굣길에 불량배 몇 명이 길을 막고 시비를 걸었는데 그들의 인상착의가 낮에 시장에서 행패를 부리던 황대식의 부하들과 비슷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연에게 노골적인 희롱과 함께 내 엄마가 시장에서 까불고 다니던데 다음에는 네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는 식의 협박을 했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서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었다. 자신의 안위나 불편함 따위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딸,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서연을 건드린 것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어놓은 마지막 선을 넘은 것이었다. 서연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아무 걱정하지 마. 은서는 딸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억누를 수 없는 분노 때문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흑표범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 앉아 오랫동안 고민했다. 과거를 숨기고 평범한 검은 아지매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흑표범의 발톱을 드러낼 것인가? 평화로운 삶에 대한 갈망과 정의로운 분노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다. 하지만 김 할머니의 상처 입은 얼굴과 공포에 질린 딸아이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의 결심은 점점 더 확고해졌다. 이대로 좌시할 수는 없었다. 저런 인간 쓰레기들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자신이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숨어 지낼 수만은 없었다. 15년 동안 애써 잠재워왔던 야성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꿈틀거리며 깨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은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군복과 함께 한때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검은색 특수 나이프가 들어있었다. 나이프를 손에 쥐는 순간 은서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해물탕을 만드는 아줌마의 그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생사를 넘나들었던 전사의 손길이었다. 은서는 해가 뜨기 전 어시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오늘은 해물탕 대신 다른 것을 끓여낼 생각이었다. 아주 맵고 아주 뜨거운 지옥의 맛을 황대식 일당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악몽을 선사할 생각이었다.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은 자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가르쳐줄 참이었다. 검은 아지머에 숨겨진 과거가 이제 검은 폭우에 어둠을 가르고 그 실체를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새벽 강은서의 하루는 평소와 조금 달랐다. 해물탕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손질하는 손길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시장 좌판의 생선들 넘어 더 멀고 어두운 곳을 향해 있었다. 밤사이 그녀는 낡은 나무 상자에서 꺼낸 검은색 특수 나이프를 말없이 손질했다. 날카로운 칼날이 새벽의 희미한 불빛 아래 차갑게 번뜩였다. 15년 만에 다시 만져보는 그것은 여전히 손에 착 감기는 익숙한 감각을 선사했다. 은서는 딸 서연을 학교에 보낸 후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황대식 일당, 그들의 행동 패턴, 주로 출몰하는 시간과 장소, 조직 내 서열과 각자의 역할 등 지난 며칠간 그녀가 시장 상인들의 대화와 자신의 관찰을 통해 파악한 정보들이었다. 그들은 아직 이 지역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직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행동 또한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다. 오만함이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첫 번째 경고는 그날 밤 인적이 드문 부둣가 창고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황대식의 부하 2명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돌아가던 길이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목덜미에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함께 그들은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부둣가 한 구석에서 서로의 옷이 뒤바뀐 채 묶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변에는 그들이 전날 밤 행패를 부리며 빼앗았던 돈 봉투와 함께 정교하게 접힌 종이약 하나가 놓여 있었다. 종이약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검은 폭우에서 손 떼라. 다음은 없다. 깨어난 2사람은 지난밤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무언가에 홀린 듯 정신을 잃었고 끔찍한 악몽을 꾼 것 같다는 느낌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황대식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술에 취해 자기들끼리 싸우다 벌어진 해프닝 정도로 치부되며 오히려 호된 질책만 받았다. 황대식은 종이약 메시지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어떤 새끼가 장난질이야. 감히 나 황대식한테 경고를 해 찾아내서 아주 작사를 내주겠어. 그는 이 일을 경쟁 조직의 소행이거나 아니면 시장 상인들 중 누군가가 고용한 어설픈 해결사의 짓일 거라 여겼다. 해물탕집 아줌마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며칠 후 2번째 사고가 터졌다. 황대식 일당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이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아수라장이 된 것이다. 누군가가 외부 차단기를 정교하게 조작했고 그 혼란을 틈타 판돈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다. 현장에 있던 황대식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허둥댔지만 범인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그들은 이번에도 범인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다. 단지 현장의 첫 번째 경고대와 똑같은 종이약만이 남아있었을 뿐이다. 황대식은 길길이 날뛰었다. 연이은 사고는 그의 심기를 건드렸고 조직 내 그의 위신에도 타격을 주었다. 그는 부하들을 닥달하며 범인을 찾아내라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어둠 속에 유령을 쫓는 것처럼 막막하기만 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돕고 있다는 소문이 조심스럽게 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강은서는 낮에는 여전히 평범한 해물탕집 주인으로 분주하게 일했다.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만들고 딸 서연의 학원비를 걱정하는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어둠을 틈타 황대식 일당의 뒤를 밟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민첩했고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과거 특수부대 시절 익혔던 생존 기술과 잠입, 정찰 능력이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황대식의 사무실 위치, 그들이 주로 모이는 아지트, 심지어 그들의 약점까지 하나씩 파악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황대식 뒤에 더 큰 규모의 폭력 조직, 흥룡회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황대식은 흥룡회의 하부 조직 행동대장에 불과했고 이번 시장 장악 시도 역시 흥룡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직감했지만 은서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이미 발을 담근 이상 끝을 봐야 했다. 박태우 순경은 최근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사건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건달들의 행패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 사이에서 무언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해 답답해했다. 가끔 검은 아짐의 식당에 들러 해물탕을 먹으며 은서에게 시장 분위기를 넌지시 떠보기도 했지만 은서는 언제나처럼 시장 물가 이야기나 딸 서연의 이야기만 할 뿐이었다. 박태우는 그저 평범하고 생활력 강한 아줌마라고만 생각했다. 은서의 경고는 계속되었다. 황대식 일당이 상인들에게서 갈취한 돈을 보관해두는 비밀 장소가 털리고 그 돈이 익명으로 피해 상인들에게 되돌아가는 일도 있었다. 황대식의 차 타이어가 밤사이 모조리 펑크 나 있기도 했고 그가 아끼는 고급 양복이 갈기갈기 찢어진 채 사무실 문 앞에 걸려 있기도 했다. 이 모든 일의 현장에는 어김없이 종이학이 놓여 있었다. 황대식은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상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자신들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자신들의 존립을 위협하는 치밀한 공격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 상대가 누구인지, 왜 이러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조금씩 불안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대체 어떤 놈들이야? 당장 찾아내지 못해. 황대식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지만 부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들 역시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은서는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적은 단순한 보복이나 혼란 조장이 아니었다. 황대식 일당을 이 검은 폭우에서 완전히 뿌리 뽑는 것,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흥룡회의 실체까지 드러내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와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녀는 황대식이 흥룡회 상부와 비밀리에 접선하는 날짜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 자리에서 중요한 거래나 지시가 오갈 것이 분명했다. 그것을 포착한다면 황대식뿐만 아니라 흥룡회까지 한꺼번에 엮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컸다. 상대는 일개 시장 건달 수준이 아니었다. 더 잔인하고 더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녀 자신은 물론 딸 서연의 안전까지 보장할 수 없었다. 은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눈빛을 다잡았다. 이미 시작한 싸움. 물러설 곳은 없었다. 황대식은 계속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배후를 해물탕집 아줌마와 연결시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경쟁 조직이나 원한 관계에 있는 인물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그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시장 전체에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감히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가 누구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의 경솔함과 분노는 결국 최악의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검은 폭우의 밤은 깊어갔고 보이지 않는 폭풍은 점점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강은서의 치밀한 계획과 황대식의 오만함이 충돌할 순간이 머지않았다. 며칠간의 불길한 고요함 끝에 황대식의 분노는 검은 폭우 어시장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폭발했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났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적과 숨바꼭질하며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시장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주말 장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시간을 노려 대대적인 본보기를 보이기로 결심했다. 감히 자신에게 대항하려는 자들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고 이 구역의 진정한 지배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각인시킬 생각이었다. 그의 표적 중에는 검은 아지매, 강은서의 해물탕집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확한 이유는 몰랐지만 황대식은 본능적으로 그 아줌마가 거슬렸다. 어쩌면 시장 상인들의 보이지 않는 구심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날 아침 어시장은 모처럼 활기가 넘쳤다. 주말을 맞아 싱싱한 해산물을 사려는 외지인들과 가족 단위의 손님들로 북적였다. 강은서의 식당 역시 이른 시간부터 손님들로 가득 찼다. 딸 서연이도 학교 보충 수업이 없는 날이라 가게 일을 돕고 있었다. 엄마의 어깨를 주무르며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서툰 솜씨지만 테이블을 닦고 주문을 받으며 제법 야무지게 일손을 거들었다. 은서는 그런 딸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장의 감도는 불길한 기운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오전 11시, 시장이 가장 번잡한 시간.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시장 입구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수십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황대식이 가장 선두에 서서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시장을 훑었다. 다 엎어. 오늘 이 시장에 개미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쓸어버려. 특히 저 해물탕집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놔. 황대식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괴성을 지른 건달들이 시장 안으로 흩어지며 닥치는 대로 좌판을 엎고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시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상인들의 비명, 아이들의 울음소리, 물건이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여 지옥도를 방불케 했다. 은서의 식당에도 67명의 건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손님들을 거칠게 밀치고 테이블을 걷어찼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은서의 뒤로 숨었다. 엄마, 쟤네들 왜 이래? 서연아, 괜찮아. 엄마 뒤에 꼭 숨어 있어. 아무 일 없을 거야. 은서는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일상과 사랑하는 딸의 안전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건달 하나가 서연을 발견하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쭈, 여기 예쁜 아가씨도 있네. 이 아수라장에 이런 꽃이 다 피어있고 말이야. 그가 서연의 머리카락을 만지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은서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옆에 있던 뜨거운 해물탕 뚝배기를 그대로 집어 건달의 얼굴에 던졌다. 끔찍한 비명과 함께 건달이 얼굴을 감싸쥐며 나뒹굴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다른 건달들도 잠시 당황한 듯 멈칫했다. 바로 그 순간 은서는 몸을 날려 가장 가까이 있던 건달의 손에 들린 쇠파이프를 빼앗아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아줌마의 것이 아니었다. 냉혹하고 치명적인 훈련된 전사의 눈빛이었다.
내년이 감히 정신을 차린 건달들이 일제히 은서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은서는 쇠파이프를 자유자재로 휘두르며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방역했다.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좁은 식당 안에 지형지물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건달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 뼈 부러지는 소리, 비명소리가 뒤엉켰다. 한 놈이 뒤에서 의자를 들어 은서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지만 은서는 등 뒤의 기척을 감지하고 몸을 숙이며 피했다. 동시에 발 뒤꿈치로 상대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놈의 관자놀이에 쇠파이프를 정확히 꽂아 넣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놈은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고 바라보았다. 늘 자애롭고 때로는 잔소리 많은 평범한 엄마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 마치 영화 속 특수요원처럼 건장한 남자들을 때려 눕히고 있었다. 공포와 함께 경외감이 밀려왔다. 식당 안의 건달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가자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황대식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아줌마가 정말 혼자서 자신의 부하들을 저렇게 만들었단 말인가? 저 계집년이 다들 뭐 하는 거야? 빨리 처리하지 못해. 황대식이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식당 안의 건달들은 전의를 상실한 채 나가떨어져 있었다. 은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쇠파이프를 고쳐 잡았다. 그녀의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은서는 식당 밖으로 나섰다. 시장은 여전히 아수라장이었지만 그녀가 나타나자 주변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상인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황대식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황대식, 내 놈이 오늘 이 시장에서 벌인 짓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아, 내년이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고작 아줌마 하나가 뭘 믿고 이렇게 설쳐대는 거야. 황대식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 역시 싸움에는 이골이 난 인물이었다. 내년에 그 잘난 솜씨. 내가 직접 한번 구경해주지. 황대식과 남아있던 그의 부하들이 은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제 싸움은 식당 안이 아닌 시장 한복판으로 옮겨졌다. 은서는 쇠파이프를 버리고 양손을 자유롭게 했다.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건달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주먹과 발길질이 쉴 새 없이 오갔고 그때마다 건달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은서는 주변의 모든 것을 무기로 활용했다. 생선 상자를 걷어차 그들의 시야를 가렸고 좌판 위에 딱딱한 건어물을 던져 공격하기도 했다. 미끄러운 생선 기름을 밟고 넘어지는 놈, 날아오는 게딱지에 이마를 맞는 놈, 그녀의 현란한 움직임에 농락당하는 놈들까지. 시장의 상인들은 처음에는 공포에 질려 숨어 있었지만 점차 은서의 압도적인 실력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일같이 보던 평범한 해물탕집 아줌마가 저런 괴력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태우 순경도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그는 그저 입을 벌린 채 한 명의 여성이 수십 명의 건달을 상대하는 믿기 힘든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은서의 몸놀림은 점점 더 빨라지고 격렬해졌다. 그녀는 마치 분노한 바다의 여신처럼 자신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부수고 집어삼킬 듯한 기세였다.
15년 동안 억눌러왔던 투쟁 본능이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모성애와 결합하여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검은 폭우의 바다가 마침내 그 진정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었다. 황대식 일당은 이제야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시장의 소란과 비명소리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널브러진 좌판과 흩어진 해산물 사이로 강은서는 홀로 우뚝 서 있었다. 그녀의 발밑에는 신음하며 나뒹구는 황대식의 부하들이 전부였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에 달라붙었고 거친 숨결이 가슴을 들썩이게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들이 매일같이 마주하던 평범한 해물탕집 아줌마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이름 모를 전설 속 여전사가 서 있는 듯했다. 황대식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의 정예 부하들이 고장 여자 하나에게, 그것도 시장 아줌마에게 맥없이 쓰러진 것이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 미친년이. 황대식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직접 은서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조직의 중간 보스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실전 싸움을 거친 인물이었다. 그의 주먹은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은서의 안면을 향해 날아들었다. 은서는 침착하게 그의 공격을 피하며 빈틈을 노렸다. 황대식은 부하들과는 달리 힘과 기술을 겸비하고 있었다. 맹렬한 공격이 쉴 새 없이 이어졌고 은서는 몇 차례 유효타를 허용하기도 했다.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욱 냉정해졌다. 15년이라는 공백은 분명 그녀의 체력과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지만 뼈에 새겨진 전투 본능과 수없이 반복했던 훈련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년의 정체가 뭐냐? 평범한 아줌마는 아닌 것 같은데. 황대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치고 있었다. 은서는 대답 대신 그의 복부를 향해 정확하고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황대식의 몸이 잠시 공중에 떴다가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다. 은서는 그에게 다가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 놈 같은 쓰레기들을 청소하러 온 사람이다. 그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여러 대가 시장 안으로 진입했다. 박태우 순경과 그의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수십 명의 건달들이 쓰러져 있고 그 중심에 해물탕집 주인 강은서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폭력 조직의 두목으로 보이는 황대식마저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모두 체포해. 박태우 순경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이상 이전에 어설프고 겁 많던 신참 순경이 아니었다. 은서의 용감한 행동은 그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주었던 것이다. 경찰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황대식 일당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황대식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어진 후였다. 그는 분노와 치욕감에 찬 눈으로 은서를 노려보며 경찰차에 실려갔다. 상황이 정리되자 시장 사람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터뜨리며 은서에게 몰려들었다. 은서 씨, 괜찮아요. 정말 대단해요, 아주머니. 저희를 구해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사함, 그리고 존경심이 가득했다. 은서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인파석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딸 서연이었다. 서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은서는 천천히 딸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이런 모습 보여서.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엄마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무서웠어. 하지만 엄마 정말 멋있었어. 어떻게 그런 힘이... 은서는 딸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지금은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딸의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것이 우선이었다. 강은서의 숨겨진 과거는 그렇게 온 세상에 드러났다. 어촌시장 해물탕집 아줌마. 수십 명의 건달을 맨손으로 제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들이 다음날 신문과 방송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평범한 어촌 마을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은서는 원더 아줌마, 시장의 영웅 등으로 불리며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녀의 과거 이력 또한 곧 밝혀졌다.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 흑표범 출신, 수많은 비밀 작전에 참여했던 전설적인 요원 강은서.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15년 전 홀연히 군을 떠나 자취를 감추었던 인물. 그 과거가 현재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사람들의 궁금증과 관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은서는 갑작스러운 유명세가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태연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를 정중히 사양했고 예전처럼 묵묵히 자신의 식당을 지켰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멀리서 그녀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 가장 큰 변화는 딸 서연과의 관계였다. 서연은 처음에는 엄마의 과거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엄마를 이해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그녀는 엄마가 왜 그토록 평범한 삶을 갈망했는지, 그리고 왜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았다. 모녀 사이의 대화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고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 또한 더욱 단단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은서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강은서 중사,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지. 오랜만이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 은서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과거 그녀의 직속상관이었던 독사 백장군의 목소리였다. 혹시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나? 자네 같은 인재가 시장 구석에서 해물탕이나 끓이고 있는 건 국가적인 손실이야. 백장군의 제안은 은서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평화를 원했지만 그녀의 몸속에는 여전히 전사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시장에서의 사건은 그녀에게 잊고 지냈던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일깨워 주었다. 새로운 선택의 갈림길에 선 은서. 그녀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검은 폭우의 운명 또한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몰랐다. 강은서의 삶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 검은 폭우 어시장의 평범한 해물탕집 아줌마는 이제 전국적인 영웅이 되었고 그녀의 식당 앞에는 손님들뿐만 아니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훔쳐보는 사람들과 취재진들까지 몰려들었다. 조용했던 어촌 마을은 때 아닌 유명세로 연일 시끌벅적했다. 은서는 이러한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이어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과거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백장군의 전화 이후 그녀는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 15년 전 피와 배신으로 얼룩진 마지막 작전을 끝으로 군복을 벗으며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그 세계였다. 그곳에서의 기억은 영광보다는 상처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사건은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전사의 본능을 다시 일깨웠고, 백장군의 제안은 그녀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요즘 통잠도 못 자는 것 같던데. 딸 서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은서는 애써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그래, 우리 딸,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서연은 엄마의 말을 다 믿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에게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엄마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서연은 오히려 엄마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한편 황대식 일당이 검거된 이후에도 시장의 불안감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그들 뒤에 흥룡회라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인들은 보복의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은서 역시 그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흥룡회는 황대식 같은 하부 조직원을 잃은 것을 쉽게 넘어가지 않을 터였다. 그들은 분명 새로운 행동대장을 보내거나 직접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았다. 박태우 순경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 단계 성장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리숙한 신참이 아니었다. 은서의 도움으로 황대식 일당을 일망타진한 후 그는 흥룡회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다. 하지만 거대 조직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견고했다. 뚜렷한 증거나 내부 정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은서가 먼저 박태우 순경을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의 기술을 이용해 은밀히 수집한 흥룡회 관련 정보들을 그에게 건넸다. 조직의 계보, 주요 간부들의 신상, 자금 흐름, 그리고 최근 그들의 움직임까지. 박태우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경찰도 확보하기 어려운 고급 정보들이었다. 아주머니, 아니, 강은서 씨, 이 정보들은 대체 어떻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박순경님, 중요한 건 이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흥룡회는 생각보다 더 깊숙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어요. 단순한 폭력 조직이 아닙니다. 이들을 뿌리 뽑지 않으면 검은 폭우는 물론이고 이 나라 전체가 병들게 될 거예요. 은서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 싸움은 이미 그녀 개인의 복수를 넘어선 정의를 위한 투쟁이 되어 있었다. 박태우는 은서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건넨 정보들을 가지고 상부에 보고했고 곧바로 흥룡회 소탕을 위한 특별 수사팀이 꾸려졌다. 은서는 수사팀에 비공식적으로 협력하며 자신의 전략적 식견을 제공했다. 그녀는 흥룡회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고 그들의 함정을 역이용하는 기발한 작전들을 제안했다. 수사팀은 그녀의 조언에 따라 차근차근 흥룡회의 숨통을 조여갔다. 그 과정에서 몇 차례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은서의 기지와 박태우의 용기가 빛을 발하며 헤쳐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흥룡회의 방역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은서의 존재를 눈치채고 그녀와 그녀의 딸 서연을 향한 노골적인 협박과 위협을 가해왔다. 밤늦게 걸려오는 협박 전화,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의문의 사내들, 심지어 서연의 학교 주변에까지 그들의 마수가 뻗쳤다. 은서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이대로 위험한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딸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숨어버릴 것인가? 백장군의 제안이 다시금 뇌리를 스쳤다. 군으로 돌아간다면 국가의 보호 아래서 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속박일 수 있었다. 깊은 밤,
은서는 잠든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평화롭게 잠든 딸의 모습은 그녀에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말해주는 듯했다. 그녀는 딸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그리고 백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군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군인 강은서가 아니라 해물탕집 주인 강은서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방식대로 제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백 장군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네. 자네다운 결정이야.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게. 국가는 자네 같은 영웅을 쉽게 잊지 않으니. 전화를 끊은 은서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거나 미래의 불확실함에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다음 날, 은서는 박태우 순경과 함께 흥룡회 소탕을 위한 마지막 작전을 계획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흥룡회의 핵심 세력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작전이었다. 은서는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어 흥룡회의 수뇌부를 유인하기로 했다. 박태우는 처음에는 극구 반대했지만 은서의 확고한 의지와 치밀한 계획에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작전 당일 검은 포구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은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해물탕집 문을 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지긋지긋한 악의 고리를 끊어낼 생각이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사랑하는 딸과 그녀를 믿고 따르는 시장 사람들, 그리고 정의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염원이 함께하고 있었다. 강은서, 그녀는 이제 단순한 해물탕집 아줌마도 과거의 특수요원도 아니었다. 그녀는 검은 포구의 수호자, 정의를 실현하는 살아있는 전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작전 당일, 검은 포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다. 강은서는 새벽 일찍부터 해물탕집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밤에 있을 약속에 집중되어 있었다. 흥룡회의 수뇌부가 은밀히 접선하는 폐공장이 오늘 밤의 무대였다. 은서는 그곳에서 흥룡회의 원한을 품은 내부 제보자를 만나는 것처럼 위장하여 그들을 유인할 계획이었다. 박태우 순경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은 폐공장 주변에 잠복하여 그들이 함정에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질녘, 은서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딸 서연에게는 오늘 밤엔 중요한 식자재를 구하러 멀리 좀 다녀와야 한다 고 둘러댔다. 서연은 엄마의 얼굴에서 무언가 비장함을 읽었지만 불안한 내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몸 조심하고 꼭 일찍 돌아와야 해. 그럼 우리 딸 맛있는 거 해주려면 엄마가 건강해야지. 은서는 딸을 안아주고 집을 나섰다. 어둠이 내린 폐공장은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폐공장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하나같이 날카로운 눈빛과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다. 그들 중 가장 중심에 선 인물은 바로 흥룡회의 두목, 독고라 불리는 남자였다. 그는 은서의 존재를 확인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우리 조직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힌 장본인이란 말이지. 해물탕집 아줌마가 아니라 꽤 쓸만한 칼이었군. 독고는 은서의 과거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듯했다. 은서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그를 마주보았다. 당신 같은 쓰레기들을 상대하는 데는 칼솜씨 좀 있는 아줌마가 제격이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대화가 오가는 사이 박태우 순경의 신호에 따라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폐공장을 포위했다. 꼼짝마. 너희들은 모두 포위됐다. 즉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박태우의 우렁찬 목소리가 폐공장 안을 울렸다. 흥룡회 조직원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총격전은 아니었지만 쇠파이프와 칼이 난무하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은서는 이 혼란 속에서 독고를 향해 접근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흥룡회의 머리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독고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수많은 위기를 헤쳐온 노련한 범죄자답게 은서의 공격을 교묘하게 피하며 방역을 가했다. 하지만 은서는 이미 모든 것을 건 싸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맹렬하게 독고를 몰아붙였다. 과거 특수부대 시절 익혔던 모든 기술과 경험이 응축된 듯한 움직임이었다. 치열한 격투 끝에 은서는 마침내 독고의 빈틈을 포착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팔꿈치가 독고의 명치에 정확히 꽂혔고 이어진 관절 기술로 그의 양팔을 무력화시켰다. 크헉하는 비명과 함께 독고는 바닥에 쓰러졌고 뒤이어 달려든 경찰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다. 두목이 검거되자 남아있던 흥룡회 조직원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투항하기 시작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박태우 순경은 먼지가 자욱한 폐공장 안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만 여전히 강인한 눈빛을 하고 있는 은서에게 다가가 경례를 붙였다. 강은서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은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흥룡회 일망타진 소식은 다음 날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검은 포구 어시장은 마침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다. 시장 사람들은 은서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녀를 검은 포구의 수호신이라 불렀다. 은서는 여전히 해물탕집을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깊은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검은 아짐의 강은서로서 그리고 때로는 시장의 평화를 지키는 고유한 파수꾼으로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딸 서연은 그런 엄마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고 엄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모녀의 웃음소리는 해물탕집을 찾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선사했다. 백장군과의 관계도 이어졌다. 그는 더 이상 은서에게 군복귀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가끔 안부를 물으며 그녀의 안위를 살폈다. 국가는 그녀에게 여러 훈장과 포상을 제안했지만 은서는 모든 것을 정중히 사양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명예나 보상이 아니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것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검은 포구에는 다시 새벽이 찾아왔다. 은서는 이른 아침 늘 그랬듯이 어시장으로 향했다. 싱싱한 해산물을 고르고 상인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는 그녀의 모습은 여느 평범한 시장 안악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해물탕집 창가에 앉아 그녀는 잔잔한 아침 바다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어둠과 절망의 상징이었던 검은 포구. 하지만 이제 그곳은 그녀에게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곳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어둠이 존재하지만 그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은서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새벽 바다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냈으며 마침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낸 것이다. 검은 폭우의 새벽을 밝히는 태양처럼 그녀의 인생 또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검은 아지매이자 검은 폭우의 영원한 수호신이었다.